오늘부터 16회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상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담당하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또 민법을 열심히 달리죠. 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서 상법을 합니다. 과정을 이렇게 짠 이유는 민법과 상법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는 조문이 아주 짧으면서 상당히 내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죠?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보니까 조문에 대한 철학적 개념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좀 공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법입니다. 그럼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나 상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단 좀 덜하죠. 그래서 철학적 개념이 좀 덜 들어간다. 제가 상법을 전공한 이유도 어려운 철학을 안 하려고 그래서 상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지금은 후회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왜 상법 했나? 이미지가 일단 장사법, 그러니까 사람이 좀 날카로워 보여요.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니까.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영악하다고 하지만 상당히 좀 단순하죠. 왜 단순하냐? 버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다른 건 얘기할 게 없어요. 헌법이나 형법은 돈을 안 벌어도 다 강가에 앉아서 낚시를 들이우면서 상념에 잠긴다면 상법하는 사람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건 팔고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바로 상법의 공부입니다. 상법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보던 것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보게 될 거예요. 물론 마인드가 같다는 얘기는 공부의 마인드가 같다는 얘기지 내용이 같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상법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사회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회 각종 상황들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법이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사회생활 속에서 안 해본 분들, 다시 말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공부를 한다든가 아직 경험이 일천한 이런 분들은 상법의 내용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왜? 자기가 안 해본 상황이니까. 민법은 처음부터 들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나이만큼 민법을 접했다는 걸 느끼지만 상법은 여러분이 살아온 동안 접한 내용이 아닌 게 이 상법이에요. 그래서 상법은 개별적인 내용을 보다 보면 전부 새로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힘들어합니다. 또 월요일부터 민법을 열심히 목요일까지 축자 사정 왔는데 금요일날 남들은 주 5일째는 뭐해요? 금요일날은 이제 방공일, 토요일은 쉬어야지. 그런데 여러분은 또 경쟁을 생각하면서 책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도 날 수 있겠죠. 내용은 경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점수는 하긴 법무사 점수 60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작년보다 올랐어요. 10점이 올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어쨌든 60점밖에 안 되는 이 상법을 내용을 보다 보면 양이 엄청 많습니다. 그 양을 갖다 다 소화하려니까는 내년에 시험 보는 데는 버거울 수도 있죠. 그런데 상법은 양이 많은 만큼 또 점수가 적은 만큼 공부 방법만 제대로 하면은 작은 투자로서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학을 공부할 때 영어는 한 몇십 년을 해도 그 실력이죠. 쭉 하고 가도 그 실력이. 해도 어려워요 영어는. 근데 저는 상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독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어는 처음에 할 땐 굉장히 어려워요. 안 접해보던 내용이고 두들겨 맞으면서 외우게 합니다. 독일어.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면 독일어는 수직 상승한 점수에서 실력에서 절대 내려가지를 않아요. 과학적이라는 얘기죠. 바로 우리 상법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번만 제대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지를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기간이 민법보다는 짧다는 거예요. 민법은 그만큼 34회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 민법을 하는데 상법은 16번에 끝나거든. 그러면 16번을 하는데 양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민법이 조문이 몇 개예요? 예, 1000개 넘죠. 참 황당합니다. 그럼 상법은 조문이 몇 개냐? 아마 여기 상법을 좀 공부해 보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이미 했을 때 상법 그러면 조문이 겨우 874조까지밖에 없어요. 그죠? 겨우. 그러나 이 상법은 개정이 굉장히 많이 됐죠. 실질적으로 개정된 건 7차까지 개정됐고 부치까지 개정을 따지면 11번 개정이 됐습니다. 민법보다는 엄청나게 개정이 많이 되죠. 그건 상법의 특성이에요. 사회 현상에 따라가려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바뀌어요.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문을 중간에 많이 집어넣죠. 중간에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그 내용을 합치면 1000개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어음법하고 또 수표법이 있죠. 합하면 156개입니다. 그게. 그럼 그 156개에다가 1000개 하면 민법 버금가는 이 법전 양입니다. 그럼 법전 양으로 따져서 실제 두께를 놓고 보면 민법보다 상법이 더 두꺼워요. 왜? 조문마다 길이가 더 기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착안할 수 있는 것은 상법은 조문 내용이 구체화되어져 있다. 구체화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의 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문 내용만 충실하게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상법을 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올해 시험같이 출제됐을 때 적어도 서너 개는 그냥 찍는 경우가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미 예전 정도로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즉 7, 8, 9, 10회 정도의 그 수준으로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올해 시험을 봤던 분들은 아마 1교시에서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오늘이 시험 발표 날이죠. 커트라인이 한 84점대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84점대로 합니다. 근데 상법하고 헌법하고 민법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이 엄청 올라가 있다는 얘기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어려우나 쉬우나 점수가 거의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못하게 되면 등락폭이 굉장히 커져요. 그 중에서 특히 상법은 더합니다. 왜? 민법은 1차도 있고 2차도 있으니까 쭉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민법은 자나깨나 민법, 그죠? 다시 보자 민법. 그러니까 민법에서 실력차가 거의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이 상법은 어떠냐? 조금만 하면 점수가 올라갈 거라 등한시, 약간만 등한시하면, 예를 들면 시험 보기 1개월 전에 다른 거 하느라고 상법 못 봤다. 그럼 그냥 10개가 쫙 나가는 거예요. 상법을 그렇게 공부해오고 있고 실제 상법은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1차 60점 그거니까 양이 많다는 얘기를 했지만 그걸 다 하려면 귀찮거든. 요것만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의 상황입니다. 상법은 양이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제가 제시하는 것은 최소한 상법을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먹어야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법무사 시험에서는 어쩌면 등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법무사 시험의 특징, 그러면 절차법들. 근데 절차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의 실력이 대등합니다. 거의 대등해요. 그럼 민법은 죽으라고 같이 하니까 그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안 하는 과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1과목. 그게 뭐예요? 헌법하고 상법. 근데 헌법은 워낙 양이 많으니까, 워낙 양이 많아서 법조문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헌법은 다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상법이 그러니까 뭐예요? 등락을 좌우한다. 어제 얘기 들은 걸로 83.5를 맞은 분이 하루 종일 술 먹으셨답니다. 왜? 그 사람이 정보를 보니까 들었는데 84점이 커트라인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차이예요? 한 개. 시험장에서 한 개가 1년을 좌우해버린 거죠. 근데 그 등락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지게 되면 바로 상법을 갈 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상법은
법무사 시험을 1차 합격의 등락이다. 1차 안 하면 2차는 백날 준비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죠? 1차를 해야 돼요. 근데 1차 합격의 등락 과목이다. 이 생각을 한다면 조금은 더 시간을 투자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떻든 목요일까지 여러분이 가진 민법의 마인드가 그리고 민법의 내용이 상법에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덧붙인다고 해서 상법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민법과 지금 상법을 같이 연계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 앞으로 커리큘럼도 그렇게 계속 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법을 하는데 고득점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하는 분명히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시험을 봤을 때 2개 이상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신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2개 이상 안 틀리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죠. 그죠? 자,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항상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2개 이상 안 틀리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민법을 하고 그날 죽으라고 민법을 하듯이 상법 강의가 되어지면 16회가 된다 그랬어요. 16회 되어지면 이 16회 된 내용은 그날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절대적인 예습은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예습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시간이 많아지고 짜증납니다. 모르는 거 하려면 짜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강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은 반드시 복습을 하는데 그냥 복습만 하면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칠판에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제가 들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많이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따라오시기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들을 보면 제 서브노트라는 게 돌더라고요. 그 서브노트를 복사해가지고 참조를 해서 여러분이 보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도 좋고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서브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2번의 복습이 되어집니다. 첫날은 시험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복습하시고 그럼 오늘 내일은 이거 복습을 하겠죠? 그리고 쉬는 날은 정리를 민법과 함께 꼭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총정리가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내용을 일요일 날은 정리를 꼭 하세요. 쉬지 말고 재충전을 해서 왜 합격수기 보면 그런 거 있죠. 수석 합격자들 꼭 하는 말 보면 반맛 없는 얘기. 나는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쉬는 날은 푹 쉬었다. 쉬는 날 푹 쉬고 수석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잠 충분히 자고 공부하는 사람 난 못 봤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내년 7월에 시험 볼 때까지는 쉬는 날이 있어서는 물론 진짜 슬럼프 빠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뭐 한잔하고 푹 자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정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민법과 상법을 같이 정리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그거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고 해본 분들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복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법조문 얘기 오늘 당장부터 법조문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게 되는데 법조문을 굉장히 많이 익히게 될 거예요. 상법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조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최소한 법조문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25개 맞습니다. 30개라고 전제했을 때. 23개, 25개는 법조문만 보시고 여러분이 가도 돼요. 근데 법조문을 어떻게 보느냐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주 단순 무식하게 다 외워도 됩니다. 1차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항상 단순, 무식, 과격, 과각, 유치죠. 그죠? 원래 제가 만든 말이에요. 김모건 선생님이 그 써서 그렇지.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아예 다 외워버립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1차 붙은 어떤 여학생이 법조문만 다 외웠대요. 진짜로. 저쪽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와가지고 다 외웠대요. 그 식으로 공부를 해서. 그랬더니 1차를 당당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2차가 떨어졌어요. 1년 만에. 왜? 기초가 없으니까. 2차를 못하는, 1년 동안 2차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한 3년이 지나버리죠. 네, 그래서 방법은 2가지. 하나는 단순하게 외우는 방법. 그리고 남은 나중에 외운 게 반복되면 물론 이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외운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이 외운 게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항상 제시하는 것이 먼저 이해해라. 뭘? 조문을 이해해라. 조문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익히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는데 바로 법조문은 성실하게 봐야 돼요. 법조문은 매일 보셔야 돼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민법 죽으라고 하라면서 왜 상법을 법전 보는 것은 일일에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게 10개입니다. 많이 안 합니다. 10개도 사실은 좀 많은데 10개씩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민법을 하시면서 상법은 10개씩 조문만 계속 훑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볼 때까지 하면 적어도 상법 조문은 약 3번 내지 4번 회독을 할 거예요. 책은 다 못하도록 법조문은 3회 내지 4회독을 하게 될 거예요. 3회 내지 4회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법전 내용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상법이 쫙 보여요. 이건 증명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나이 드신 분이 50대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상법 정말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일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매일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얘기를 상법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대. 정말로 그래요. 상법은 어쩌면 그렇게 법 조문 자체를 과학화시켜놨다고 보면 돼요. 그것만 보면 기본은 넘는다. 25개. 근데 25개 맞으면 불안합니다. 그렇죠? 상법에서 5개 틀리면 헌법에서 만약에 2-3개만 틀려버려도 80점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 2-3개, 3개 이상은 더 맞아야 돼요.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 요걸 하시면 분명히 됩니다. 안 믿는 것 같아. 믿습니까? 별로 싱거운데 믿어요? 믿어보겠습니까? 아니, 난 믿어본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주간에 처음 강의라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 그렇게 안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영 안 나와. 이거는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 좀 했으니까 야 빨리 정리를 하고 싶다 해서 꼭 뭘 묻냐면 객관식 문제에 관해서 묻습니다. 객관식 문제는 2가지 형태죠. 하나는 기출문제, 그리고 하나는 항상 나름대로 내는 예상문제. 나는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요 배운 데까지 기출문제만 정리하세요. 배운 데까지 기출문제만. 법무사 시험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책에 3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인회계사용이 있고, 하나는 세무사용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법무사용입니다. 세무사용이 베스트셀러인데 사실은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를 보면 법무사 공부하는 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이 법무사 시험 문제를 보면 또 굉장히 어렵대. 서로 출제 경향이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법무사 시험 출제 경향을 가는데 법원의 출제 경향, 이 녹화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제가 진도를 안 나가겠는데 법원의 출제 경향을 따라간다면은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특징이 있어요.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하다는 건 2가지 경향인데 하나는 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법조문을 그대로 나열하니까 단어만 조금 바꿔버리는 거죠. 와를 또는 이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야 한다는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이렇게 바꿔놓고 옳으냐 틀리냐 묻는 게 일단 지문이에요. 그다음 2번째 지문은 판례입니다. 판례를 그대로 적시하는 거죠. 만약에 응용을 해놔버리면 이의제기가 들어오거든요. 중간에 빠져버린 내용들은 항상 이의제기 들어오니까 그대로 응용을 해요. 그래서 아직 지문 자체가 전부 단순해요. 단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문이 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1분 내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든 여러분이 8과목 다 보면 지문이 어떻게 돼요? 전부 길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 시험장에 갔다 오는 게 길어서 몰랐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문제를 계속 봐와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게 정리가 되면 머릿속에 중요 단어가 딱딱 떠오릅니다. 떠오르고
기출문제 정리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문제를 탁 읽는 순간에 답이 나오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40문제 40분 만에 못 풀어요. 읽는 것도 40분인데 전체를 읽으려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하세요. 너무 이걸 많이 해버리면 여기가 진전이 없어져요. 왜 진전이 없냐면 객관식 문제만 보다 보니까 눈이 거기만 한정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인데 야 이번엔 안 낸 데서 한번 내보자고 엉뚱한 문제 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야? 당황. 그냥 날리는 거예요. 저는 불이탈하는 것 때문에 불이탈에 맞지 않는다라는데 제일 큰 강조를 합니다. 전치를 다 합니다. 찍어서 공부하는 것도 제일 싫어합니다. 해서도 안 된다고 봐요. 1차는 객관식은. 2차는 찍을 수 있어요. 제가 상법 2차 한다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객관식이니까 세밀한 내용을 다 봐야 돼요. 사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16회 내에 우리가 소화시켜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돼도 되지만 지금은 되지만 앞으로 해서 3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적어도 제가 말하면서 28개 그럼 왜 2개는 빼냐? 다 하지. 그럼 꼭 제가 얘기합니다. 출제위원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주는 게 예의다. 틀리라는 문제 맞으려고 악을 쓰면 여러분들이 책 2000페이지짜리 보세요. 그러면 악을 써도 됩니다. 2000페이지짜리 상법 상하 내지는 상법 총칙 상형이부터 해서 4권 그거 보면은 30개 다 맞을 수 있어요. 왜? 거긴 다 나오니까. 그런데 올해 시험 문제는 거기도 안 나오는 판례가 물론 출제됐지만 정말이에요. 거기 4권에도 안 나오는 문제가 판례가 출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것까지 맞으려고 하면 8권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점잖게 틀려줘요. 수험생의 예의입니다. 틀리라는 문제를 엇거주로 맞으려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틀려줘요. 그 대신 출제위원들이 그래도 시험 공부 이 정도만 했으면 여러분들이 합격해도 된다는 까지 낸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맞아야죠. 그래야 합격하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 해야 합격이라고 하면 거기까지는 해야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괜히 문제 내는 거 아니니까. 그럼 틀리라고 내는 문제 틀려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 쓰는 경우가 있고 약간의 혼동이 오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실수가 많으면 그건 떨어지는 거예요. 실수는 줄여야 되죠. 그래야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 정도 실수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는 틀려주는 건 용서를 하는데 그 이상 틀리는 건 용서를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실력이 없다. 공부 안 했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물론 28개 어렵다라고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고 따라온다면 여러분이 거기 가는 데는 제가 충분히 인도를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끔 모이면은 야 아무리 해도 본인이 안 먹는 건 이건 소용없다 이거예요. 물가까지 데려갔는데 거기서 먹느냐 안 먹느냐는 자기의 선택이죠. 대신 천여림을 가는데 어느 길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게 할 거냐라는 건 제가 담당할 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다 섭취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건 절대절명이니까 강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따라만 오시면 됩니다. 따라오시되 너무 의문을 많이 갖지 마세요. 법을 공부하는 분의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항상 하면 왜일까? 왜 저럴까? 아닌데 이 생각하면은 그 양반은 공부 5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객관식은 조금 전에 단순 무식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3가지. 이건 가장 기본적인데 본질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느껴왔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지만 저를 좋아해야 됩니다. 저를 이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상법을 잘 맞을 수 있어요. 왜냐? 저하고 친해지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손해가 될까요? 도움받게 될 게 없어요. 친해지면 저한테 와서 항상 쉽게 물을 수 있고 쉽게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데
성년이다 보니까 뭐 하느냐, 이런 거 갖고 가서 질문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혼자 고민합니다. 그 시간이 많죠. 그건 절대 필요 없어요. 모르면 바로 와야죠. 바로 오려면 가까워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질문란에 올리세요. 언제든지 답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상수를 좋아하자. 앞으로 별로 생긴 건 못생겼고 뭐 등치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한번 이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모든 과목이 다 그래요. 민법의 이준현 선생이나 상법의 저 이상수나 나이 많은 우리 뭐 김모 법무사, 유모 법무사 이런 분들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여러분에게는 쉽게 빠른 길을 갈 수 있는 걸 인도할 겁니다. 상법 제가 처음 할 때는 항상 이것부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지켜야만 합니다.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야 내가 조금만 더 할 걸 이후에 하지 마세요. 내년에 여러분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고 소주 한 잔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일단 붙는 게 목표니까 여기까지 요거는 반드시 한다. 저 첫날이라 제가 얘기를 꼭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상법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60종의 상법의 양이 굉장히 많다. 먼저 겁을 줬는데 아마 공부하신 분은 다 알아요. 근데 겁을 줬는데 이 내용을 학문적 공부를 한다면은 저도 상법 다 몰라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은 1차 대비 상법. 그렇다면 상법은 수험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험생으로 공부한다면 내용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줄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얘기를 하는데 교재는 2003년에 나온 이상수 상법 기본 강의가 일단 기본 교재가 되고 그 다음에 상법전입니다. 그랬더니 책을 왜 개정을 안 하냐. 참다. 왜 이 얘기하냐면 실체법은 개정이 잘 될 일이 없어요. 왜? 법이 개정 안 되는데 내용이 개정될 일이 없죠? 내용이 개정될 일이 없어요. 아니다. 왜? 새로 판례가 나오죠. 그래 새로 판례 나와요. 근데 새로운 판례가 전혀 새로운 이론으로 나온다면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옵니다. 안 그러면 다 확인 판결이에요. 교수님들 교재 보면 6년, 7년 만에 개정하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베스트셀러들은 2, 3년에 한 번씩 개정합니다. 적어도 2년 정도에 개정합니다. 실체법은 그래요. 그러면 모자라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새로운 판례들은 시험 가까울 때 가면은 그때까지 모은 걸 전부 프린트를 해서 학원에서 나눠드립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책이 2003년 판이다. 올해는 개정이, 내년에는 개정합니다. 2년 됐을 뿐만 아니라 상법이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정 안 합니다. 맨날 개정하면 책 새로 사야 되면 그 돈은 누가 부담해요? 여러 번 부담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안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1월 판이지만 절대 책이 구판이 아니다. 옛날 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상법 기본 강의를 일단 기본으로 한다. 물론 다른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책을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그걸 줄여놓은 거에 불과해요. 네. 그럼 교재를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보면은 그 안에 학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반 두꺼운 책들은 학설이 쫙 나열이 되면서 막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라고 그걸 다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객관식은 학설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학설 중에서 꼭 봐야 되는 건 뭐다? 우리는 법무사 시험이니까 법원에 맞춰야 돼요. 법원에서 진리는 뭐예요? 판례죠. 그러니까 아무리 학설이 될 때도 뭐만 보면 돼요? 판례만 봐요. 다른 학설은 보지 말고 판례. 그 다음에 학설 아닌 내용은 다 일반적인 거니까 관계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이제 상법을 들어갑니다. 근데 처음에 상법을 보면 우리가 상법이라는 게 뭐냐 이게 나옵니다. 상법. 지금 이제 본론 들어간 거예요. 상법. 장사법이다. 그죠? 장사법. 법은 규율이니까. 장사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 상법이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문적 입장에서 선생님들은 고상하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법이 뭐냐 개념해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형식적 의의 상법, 또 하나는 실질적 의의 상법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아예 무시해도 좋습니다. 왜? 이거는 상법, 학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학문적 기초예요. 여러분 학문적 기초는 필요 없다. 그럼 뭐만 보면 되냐? 형식적 의의 상법만 보면 돼요. 그래서 교재 첫 페이지에 가면은 상법 개념에서 형식적 의 그리고 실질적 의가 나오는데 먼저 형식적 의에 있어서는 바로 상법전을 말한다 그랬어요. 상법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5로 공포돼서 최종 공포돼서 63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7차에 걸쳐서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법전을 형식적 의의 상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형식적 의의 상법이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형식적 의의 상법의 구성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죠? 제1편 상법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상,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 그 상법은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상법의 시험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죠? 어음수표, 어음법, 수표법. 이거는 상법과는 대등한 관계 사실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법의 보건성 인정론대도 부정하는 견해들이 다수예요. 그래서 어음법이라는 것과 수표법이 제6편으로 우리 교재에선 들어가 있습니다. 총 6개의 편을 나눠놓고 있다고 볼 때 지금까지 나왔던 출제 경향에 따라서 상법 30문제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 중에 반은 회사라고 보면 돼요. 회사법이 반 타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법만 보면 15개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례를 보면 25개 나올 때 약 11개에서 12개, 많을 때 14개까지 출제가 되는 것이 회사법이에요. 그럼 우리 30개가 됐으니까 이것도 15개를 기준으로 보면 돼요. 상법 총칙과 상행위는 전통적으로 항상 5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합해서 5개. 올해도 상법 총칙이 4문제 출제되고 상행위가 1문제 출제됐어요. 5개. 작년에는 상행위 5개, 상법 총칙 2개. 엄청 많았어요. 그 전에는 2개, 3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5개 정도가 출제되어지는데 30개가 돼도 이거는 많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보험회상은 실제 법무사가 돼서도 별로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가장 힘들어요. 가서 보기가. 왜? 이건 정말로 배를 만들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배 만져보신 분 여기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보험도 보험회사 다니는 분은 여기만 가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왜? 이건 다 알아. 그러니까 막 따라와요. 앞에서 고생하다가 뒤로 가면 그 다음 자. 근데 요거는 시험에 범위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시험에 내야겠죠? 내다 보니까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한 3개 내지 4개예요. 보험이 보통 2문제가 출제됩니다. 해상법은 1문제. 올해 출제 경향에서 2개, 합치면 4개. 과거에 제일 많이 나올 때는 3개 나왔어요. 그때는 상법 등한시했던 사람 우후죽순 다 떨었어요. 왜? 보험에 한 6개 일단 틀리고 가니까. 그 다음에 막 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양은 많습니다. 법종류 굉장히 많아요. 요건 740조에서부터 874조니까 조문이 한 14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2문제니까 이거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할 필요가 없겠죠? 찍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찍어도 그 안에서 다 나와요. 왜? 요건 내던 데서 또 내기 때문에. 요건 내던 데서 또 냅니다. 다른 데서 정말 안 내요. 낼 일이 없어요. 근데 보험은 약간의 변형이 있지만 이것도 거의 나오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어음수표법이 올해 5개, 과거에 작년까지 점점 추세가 줄어들었었어요. 한 3개 정도까지. 그러다가 5개 나오는데 이건 5개 이상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30개의 구조로 본다면 15개 반은 어디서? 회사법. 그래서 저희가 강의에서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약 7회 정도 걸쳐서 회사법을 할 겁니다. 상무 총칙과 상해를 합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해서 상법 총칙은 끝나게 될 거예요. 보험 해상은 3회 정도인데 빠르면 2회. 근데 2회 갖고 도저히 안 됩니다. 3회 정도, 어음수법이 3회 내지 4회. 그래서 16번에 걸쳐서 가급적이면 맞출 거고 안 되면 보강이 있겠지만 저는 원래 보강 안 하는 게 제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수험에 시험 여러분이 계획에 차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가능한 보강은 저는 안 합니다. 항상 진도에 쫓겨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옵니다. 왜냐? 산을 올라가는데 이거는 길을 쓰고 올라가네. 그런데 여기 가서 저 같은 경우 아유 그만 가자 막걸리 먹고 내려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그죠? 근데 여기까지 잘 따라오는데 여기 오면 이제 힘이 들죠. 거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내려올 때 야 이제 내려가자. 근데 다리는 아프죠. 그럼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나게 닦아놓는 게 뭐냐? 원법 수표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법 이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포인트를 봐야 될 관점이 여기에요. 이거는 법 이론이 없이도 여러분이 아무 이론 없이도 무식하게 가도 여기는 제가 무식하게 가고 원래 스타일인데 여기까지는 따라오는데 이거는 그냥 가면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이건 법 이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민법이 전제되지 않고는 이건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이론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은 가급적 시험에 나온 부분으로 제가 추격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걸 볼 때는 민법의 바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될 테니까 여러분이 민법 하는 걸 가지고 덧붙여야 돼요. 아마 이것쯤 나갈 때 되면 여러분들이 민법의 채권까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별로 부담을 안 갖습니다. 근데 그걸 안 나가고 이걸 하면은 여기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사고 나는 지점이 여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산을 내려갔다 오는 상법 16회 그리고 나서 딱 나와서 뭐예요? 앉아서 막걸리 한 잔 탁 먹으면 어때요? 정말 맛있죠, 그죠? 안 먹어봤어요? 저는 산 갔다 오면 꼭 막걸리 먹는데 그러고 나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뭐하러 올라갔냐 그러면 막걸리 먹을 거면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러죠, 산이. 유명한 분들이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있으니까 올라간다는데 저는 내려와서 막걸리 먹는 것 때문에 올라가요. 그럼 우리 한번 상법이라는 데 올라가 보죠. 네. 그래서 형식적 예상법인데 교재에 보면 일단 총칙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쭉 나열되고 있죠. 총칙에 이러한 것들이 다 있다라고 해서 얘기되고 있습니다. 총칙의 내용은 어느 것이든 빼놓지 않고 봐야 됩니다. 상법의 총칙에 총칙이 1조 3조가 있고 그 다음에 상인 교재 보면 법전을 보셔도 돼요. 법전에 목차를 보셔도 됩니다. 목차를 보면 상인 그리고 상업사용인 상호 뭔지는 모르지만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해서 총 7개의 장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상업장부를 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봐두셔야 되려고 깊이 있게 봐두셔야 됩니다. 조문은 45개밖에 안 됩니다. 45개에서 4문제, 3문제 출제되려니까 조문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항상 언급되어집니다. 근데 이건 기초예요. 왜 상법 총칙은 기초라고 하냐면 2편, 3편, 4편, 5편에 나오는 이 내용에 공통되는 사항들을 여기서 다 적고 있는 거예요. 이 활동, 이 조직, 이 활동과 관련하여 모두 두고 있는 것이 상법 총칙이니까 이게 안 되면 여기의 내용에 바탕이 안 됩니다. 물론 모르고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바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지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항상 얘기합니다. 이건 다 합니다. 왜? 처음 시작하는 마음에는 다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 가서 책 뒤로 딱 밑에 보면 어때요? 까매서 점점 색깔이 하얘가죠? 마지막에 가면 없어 하얘. 왜? 안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새카매지면 합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번 새카맣게 만드는데 요거는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상행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총 11개의 장을 두고 있는데 이 상행위법의 공부의 특징은 이거는 몇 개를 빼고는 법 조문만 열심히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론의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법 조문만 열심히 보면 돼요. 약 120개인데요. 168조까지 해서 120개의 내용인데 조문만 보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조문만 보라 그랬으니까 양 많겠죠. 그럼 찍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상행위 편의 특징은 골고루 낸다는 게 특징이에요. 상행위의 상법에 대한 특칙에 관해서 그걸 상행위 총칙이라고 하는데 상행위 총칙, 그 다음에 상사매매, 그 다음에 목차해보세요.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운송인, 공중적객업자, 창고업자. 물론 거기는 업으로 쭉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행위 특칙은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행위 특칙에 관한 내용은 법 조문도 중요한데 판례의 내용도 봐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매매는 2번 출제가 되는데 법 조문 내용대로 보시면 돼요. 약간의 판례만 언급하면 됩니다. 상호계산은 문제로 단독 출제된 적은 없지만 지문으로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올해 시험에, 작년 시험에. 그리고 익명조합은 3번 출제가 되는데 출제 가능성 충분히 있는 내용이에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 운송주선인, 그리고 맨 밑에 나눈 창고업에 관한 내용은 1번 내지 2번 골고루 출제된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7회 이후 최근에. 그럼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어떤 거냐? 공중적객업, 그리고 운송업. 그런데 공중적객업은 올해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출제될지 모르지만 이거는 법무사가 돼서도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출제되는 것 같아요. 판례가 이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에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이게 제일 많죠. 이역종이. 이역종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상위 판례라는 것은 조문만 정리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회사법은 요건 특징이 있어요. 상법 자체를 크게 2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성질에 하나는 활동에 관한 것이 있고 하나는 조직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일정한 조직을 갖춰야 돼요. 그 조직을 갖추고 뭐래요?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의 내용은 크게 2가지 파트를 두고 있어요. 그 중에 조직에 관한 것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에 관한 내용은 조직에 관한 것이지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요. 활동에 관한 내용은 상행위, 보험, 해상이에요. 보험, 해상도 원래 상행위에 포함됩니다. 46조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 상행위에 포함돼요. 그러니까 활동과 조직으로 나눠지는데 이 2개의 특징은 뭐냐면 활동은 의무법규성이 강하다. 의무법규 성질이 강하다. 조직은 강행법규 성질이에요. 회사법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법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법조문은 법조문에 예외가 없는 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법조문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법, 회사법의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600개인데 600개, 500개인데 더 되죠. 법조문 수로가 500개니까. 그래서 이 회사법은 법조문을 충실하게 보면 거의 가는데 단 몇 군데, 주식회사에 관한 파트에서 몇 군데만 여러분이 판례를 집중적으로 보면 됩니다. 조금의 더 이론적인 내용이 포함된다면 오히려 보험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제가 얘기했듯이 깊은 내용 절대 필요 없고 따라오는 데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만 볼 겁니다. 그럼 회사에 관한 내용은 뭐 보면 목차에 보면 총칙, 그 다음에 함명, 합자, 주식, 유한, 외국, 법률 해서 7개의 장을 두고 있죠. 여기서 주식회사가 다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총칙은 회사법의 총칙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내용으로 시험에 출제되어집니다. 함명에서는 지금까지 1번 반, 합자에서는 2번 반 출제됐고 유한에서는 1번 반 출제됐습니다. 10회 동안에. 그러니까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주식회사라고 보는데 외국회사 벌칙은 볼 필요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파트가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이건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보험으로 가보시죠. 보험의 총칙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총칙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한 문제 꼭 출제. 어디서 해야가 문제인데 보험에서는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에서 총칙에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 관한 내용이 두 부류로 나눠져야 되는데 하나는 손해보험의 총칙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편의상 각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보면 손해보험에는 종류가 5가지가 나와요. 화재보험에서부터 자동차보험까지 5가지가 나오는데 이 파트보다는 손해보험 총론에서 시험 문제가 거의 출제되어 왔다 하는 거예요. 총론에서. 그 다음에 인보험은 생명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조문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5편 해상에 관한 것인데 일단 순서대로 보면 선박이 먼저 나오고 선박 소유자 등에 관한 것이 나오고 선장, 그 다음에 해상 운송, 그리고 공동훼손, 선박 충돌, 해양사고 구조, 그 다음에 선박 담보제도가 나와요. 애석하게도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전부 골고루 출제된다는 게 애석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골고루 출제돼요. 그러나 출제되는 파트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선박, 이거는 따라서 출제되어집니다. 단독 문제는 나온 게 없어요. 조문이 6개밖에 안 되니까. 선박 소유자 단골손님이에요. 단골손님. 선장은 2번 출제됐습니다. 7, 8회 연속해서 2번 출제된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조문 본 내용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해상 운송에 관한 내용은 시험에 역시 단골손님입니다. 이건 3가지로 나눠지는데 물건 운송과 선화증권 그리고 여객 운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물건 운송과 특히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 선화증권은 올해도 출제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훼손이 단골손님입니다. 올해 출제가 된 내용이고요. 선박 충돌은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해양사고 구조도 한 번 출제도 안 됐습니다. 선박 담보에서는 선박 우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3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주로 출제되는 게 선박 소유자에 관한 내용, 해상 운송에 관한 것, 공동훼손, 그리고 선박 우선 특권. 네, 요거는 법점으로만 정리가 되면 되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법은 이렇게 해서 874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어음법수표법으로 들어갑니다. 어음법수표법은 조문은 각각 1조에서 85조, 1조에서 71조 되어 있지만 실제 인력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요. 중복되는 내용을 빼고 나면 100개도 안 됩니다. 합혀서 100개 정도 보면 돼요. 그 100개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는 공통되는 내용으로서 어음수표라는 것인데 그 중에 어음수표 행위가 있어요. 일단 총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음수표 행위. 그래서 이 어음수표 행위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파트예요. 어느 것이냐가 문제일 뿐이지 이 안에서 다 출제가 매년 하나는 꼭 출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어음행위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총론의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체예요. 총론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면 환어음의 개별적인 내용으로서 이제 환어음의 경우 보면 제1장 발행, 제2장 배서, 제3장 인수, 제4장 보증에서 보증, 그 다음에 만기, 지급, 소구 그 이하는 볼 필요 없어요. 이 중에서 시험에 종종 자주 출제되는 내용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발행, 배서, 보증, 소구. 발행, 배서, 보증, 소구는 여러분이 꼭 봐두셔야 될 내용, 좀 더 깊이 봐야 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보면 돼요. 약속어음은 환어음에 그대로 따라가면서 몇 개만 빼면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할 땐 그냥 어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약속어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은 어음으로만 출제가 될 거예요. 그
그 다음 수표법의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종종 되어지는데 뭐가 출제되느냐? 어음법에 없는 내용 또는 어음법과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수표법을 공부할 때는 어음법과 비교해서 틀린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환어음에 관한 내용까지 하면 이론은 다 끝나요. 그래서 수표법의 내용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틀린 내용 그리고 판례는 물론 주요 판례는 봐셔야 되는데 틀린 내용 그리고 수표의 특징적인 제도 대표적인 예를 들면 횡선이라는 제도 수표법 37조 38조에 나오는 횡선이라는 제도 또는 53조에서 58조에 나오는 지급보증이라는 제도 이거는 어음에는 없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 그 외에는 환어음과 차이가 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식적 의의 상법이라는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교재에도 이런 내용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 중에 어떤 것을 좀 더 봐야 되느냐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실질적의 상법은 넘어가도 좋다 그랬죠? 그냥 쫙 넘기세요. 왜? 상법 학자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다음에 이제 상법의 지위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왜 상법과 민법을 같이 봐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 그래요? 사법이죠, 그죠? 사적생활관계. 물론 이제 용어상으로 이익설이나 의사설에 따르면 달라지지만 이건 생활관계설이라는 건데 그에 따라서 사적생활관계다. 공적생활은 공법. 사적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은 공통된 내용으로서 제일 기본이 민법이죠. 우리 생활관계를 규율하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서민들, 일반 시민의 경우는 이 민법을 적용해도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꼭 튀죠. 어떤 물이든지 보면 뭐가 있어요? 꼭 튀는 사람 있죠. 카우치. 응? 정신 나간 애들. 이해가 안 가는 애들. 근데 또 거기에 열광하는 애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 클릭 수가 최고로 높았다며요? 최고 인기 검색어의 하나였대요, 그게. 참. 안 본 사람이 바보라고 해야 돼? 어떻든 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서 꼭 튀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과 우리가 장사를 안 하는 사람이라고 따졌을 때예요. 물론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 서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상인과 거래를 하면 우리가 당하죠. 당할 수밖에 없어. 왜? 상인은 목숨 걸고 뭘 봐야 돼? 돈 버니까. 목숨 걸고 돈을 버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해요. 그럼 상인과 비상인 간의 거래가 되면 여기서는 상인이 유리하니까 비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상인의 행위를 규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 뭐다? 상법이에요. 그럼 상법의 본바탕은 뭐죠? 민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의 본바탕이 돼야 이 튀는 놈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튀는 놈만 잡았다? 이건 모른다. 그럼 튀는 것만 알지 나머지가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굴려야지 뭐. 그죠? 굴리는 수밖에 없죠. 굴리는 것도 힘들면 대충 눈에 들어오는 거 찍어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민법과 상법의 관계라는 말이 나오고 공부의 방법에서 민법이 바탕이 되면 튀는 놈 잡는 데는 쉽다. 그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열심히 민법 잡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날은 튀는 놈 잡아라. 그리고 일요일날은 함께 정리해요.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최소 지금부터 8주 동안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나오는데 본바탕이 뭐라 그랬어요? 민법. 그런데 그 중에 튀는 놈들이 잡기 위해서 있다 보니까 민법과 관련해서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민법에 없는 내용들이 있겠죠. 왜? 튀다 보니까 튀는 놈만 잡으려니까 민법과는 전혀 다른 특수 제도들이 나와요. 또 민법의 내용인데 이걸 튀는 놈 잡기 위해서 쓰다 보니까 뭐냐? 변형되는 제도들이 있어요. 그다음
이 선상으로 지금 연장선상을 뒀는데 민법에도 있고 상법에도 있어요. 튀다 보니까. 그런데 두 개를 보고 튀는 걸 찾기 위해서 이 내용과는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달리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변경제도라고 해요. 근데 변경제도는 우리 상법상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48조에서 64조까지만 보면 돼요. 요거는 변경제도인데 돼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예를 든다고 한다면 상업장부라든가 상업등기, 지금 우리 목차에서 봤던 내용이죠. 상업장부나 상업등기 또는 상호계산이나 익명조합 이런 것들은 민법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특수제도. 변형제도가 많습니다. 대리를 변형해서 대리상이라든가 상업사용인을 두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달리되는 제도. 결국은 우리 상법의 내용도 나름대로 튀는 놈에 대한 것을 두고 있는 게 여기에 대부분에 해당하니까 민법 본바탕은 본바탕은 가져야 되지만 그 중에 이거는 별도로 공부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물론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중에 보면 민법이 상화라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만 읽어봐 두세요. 리서라는 사람이 상법의 일반 원칙들이 민법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민법이 상법의 내용으로 다 색칠되다 보니까 상화되었다라고 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면 계약자의 원칙 같은 경우에서는 원래는 상거래 일반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민법의 계약의 일반 원칙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민법의 상화다라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노동법과의 관계, 그 다음에 경제법과의 관계, 어음수표법의 관계,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총론의 내용에서 다음에 이제 상법의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상법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 공인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중 기업의 유지에 관한 내용 중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 거래 안정과 관련되는 제도가 아닌 것은, 이러고 시험 문제가 출제되어집니다. 올해도 공인회계사에서는 시험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안 되면 볼 필요 없어요. 단 상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자, 조직을 왜 하느냐? 조직을 하는 이유는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기업을 원활하게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다. 원활하게 계속 지켜나간다. 그걸 기업의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상법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의 유지를 위해서 규정들을, 각종 제도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직에 관한 특성이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에 6개가 나올 텐데 5개 정도 나오는데 6개인가요? 네, 6개. 이 내용은 전부 기업의 유지와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자본의 집중 조달, 노력의 보충, 또는 독립성, 또는 전문화, 그 다음에 책임의 위험 부담의 경감, 이런 내용들은 기업의 유지와 관련되는 제도다.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각각의 제도는 중요합니다. 각각의 제도는 중요한데 그건 기본 강의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전체를 본 다음에 이걸 한번 읽어보는 건 괜찮습니다. 아, 이렇게 상법이 되어 있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활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장사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절대 아니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침에 한 번 했다고 끝, 그리고 문 닫나요? 아니죠.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수많은 거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수많은 거래 활동이 이루어지니까 그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별적으로 따져가지고 주관적인 사유에 따라서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장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느냐, 일반적으로 거래 인론 자체를 그냥 믿어주자. 그래서 활동에 관한 내용에서는 가장 큰 것이, 앞으로 우리 법조문들을 입법 취지를 이해할 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입법 취지를 볼 때 거래 안전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일단 수많은 거래가 반복되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라는 걸 생각해서 이렇게 규정하자라고 튀는 놈 잡는 법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래 안전과 관련되는 제도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일단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공시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공시원칙이란 말을 했을 거예요. 그죠? 등기를 왜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업 등기 왜 하냐? 남들이 다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하여. 그래서 공시라는 건 대외적으로 그 영업에 관한, 영업주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알리니까 대표적인 게 상업 등기. 기타의 내용들도 물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공고라든가 또는 각종 의사록의 비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제도이자 판례가 가장 많이 관련되어지는 것이 외관신뢰보호 제도. 외관신뢰보호 제도라는 거예요. 외관법리라고 하는데, 외관, 밖으로 나타난 사실이 있으면 그걸 믿으면 보호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내부적인 주관적인 관계는 필요 없다 이거죠. 밖으로 나타난 사실대로만 믿고 거래해서 무조건 보호해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현대리 같은 경우 이런 거죠, 그죠? 민법에서. 마찬가지로 상법에서 표현 대표에서라든가 또는 표현 지배인이라든가 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라든가 자칭사원의 책임이라든가 수많은 내용들이에요.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앞으로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가 나오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 제도야? 몰라도 되게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제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도에 관해서는 판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례를 같이 보셔야만 할 겁니다. 제도 자체가 주요 내용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수많은 거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돼요. 신속하게 거래를 종료시켜야 되고 간단하게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간이 신속주의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법의 규정들을 둡니다. 주로 상행위 편에서 이 내용은 나올 거예요. 상행위 편에서 상사 매매에 관련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상법의 특칙에 나오는 내용에서 이 간이 신속주의와 관련되는 내용들, 물건 보관 의무라든가 하자에 대한 통지 의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관한 것의 가장 큰 제도로는 이러한 것들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기타 내용으로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영리성에 관련되는 내용과 계약 자유 원칙과 관련되는 내용, 계약의 정형화, 개성의 상실 또는 책임의 가중과 경감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상법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개성의 상실이라는 말이 하나 나와요. 이건 용어상으로 강의하다 보면 꼭 뭘 갖고 고민하냐면 용어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시험에 용어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대략적인 뜻만 열어보시면 돼요. 개성의 상실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각 을 간의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의 당사자는 각과 을이고 그렇다면 그 계약 내용에 있어서 주체가 되고 의무와 권리를 갖거나 부담하는 자는 결국 이 둘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게 기본 아니에요. 계약을 둘이 했으면 둘이 알아서 찢고 볶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상법에는 계약은 이 둘이 했는데 찢고 볶다 보니까 엉뚱한 놈이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끼어들어갖고 그 계약의 내용을 지가 가져와 버리든지 지가 알아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둘 당사자가 중시돼야 되는데 엉뚱한 놈이 끼어가지고 둘 중 무시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성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거기에 보면 개입권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개입 의무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한꺼번에 묶어서 물론 강의도 하고 있고 저도 상업 사용에 관한 내용에서 법조문을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각각 개별적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또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게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상법의 특성은 그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의 법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나옵니다. 상법의 법원 지금 하는 총론은 그냥 넘어갈 거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자, 법원 여러분이 민법에서 법원에 관한 내용 깊이 있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머리 아픈 게
관습법과 사실의 관습의 관계. 이게 머리 아픈 내용일 거예요. 했죠? 네. 저는 단순합니다. 상법에서. 사실의 관습과 관습법 같이 보자 그냥.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 좋습니다. 임을 벗기 때문에 문제 나오는데 우리 상법은 그건 무시하겠습니다. 무시하고 법원은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거래약관에 대해서 법원성을 인정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 거래약관이라는 게 나온다. 상법의 특성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 내용의 정형화라는 말을 썼어요. 계약 내용의 정형화다. 왜 그러느냐? 장사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과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내용을 다 계약 내용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뭐예요? 보험계약 체결하려면 이거에 따라라고 해서 제시하는 게 뭐죠? 약관이에요. 약관이 뭐예요?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은 계약 내용이죠. 그죠? 계약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동의하면 보험계약 체결하고 동의 안 하면 보험계약 체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금하러 가면 어떻게 해요? 예금 통장 만드는데 그거 그냥 계약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에 따르느냐? 약관에 따라요. 약관이 어디 있느냐? 통장 제일 뒷면에 보면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네, 그거 통장 새로 갱신 안 하면 한 번도 안 봅니다. 그렇죠? 네, 갱신할 때나 보죠. 처음에 받을 땐 보지도 않아요. 근데 뒤에 약관에 따라서 그 보험 은행 상품, 예금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계약 내용의 정형화라고 하는데 이 정해진 내용을 두고 있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보통 거래 약관. 우리 상법에서는 이걸 보통 보험 약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편에 가서 보통 보험 약관을 별도로 하게 될 텐데 상법 638조의 3에 보면 보험 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라는 것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건 거기 가서 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검토할 건 뭐냐? 보통 거래 약관 자체가 법원성이 있느냐라는 문제야.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즉 문제 해결의 근거가 되는 법이 되느냐라는 거야. 법원이라는 게 자체가 그거죠. 법의 연원, 법의 존재 형식, 법의 근거, 법률 해결을 위한 존재로서,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법원성의 문제로 따지는데 우리 논란이 되면 뭐만 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까? 뭐만 봐라? 판례만 봐라. 판례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 판례가 법원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의사서이라고 하는데 법원성을 부인한다면 문제가 됐을 때 만약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는데 이 보험계약의 문제에 다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뭘 갖고 싸우죠? 뭘 갖고 싸워요? 약관의 내용 갖고 싸우게 돼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뭐 사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갑니다. 그리고 보험금 안 주려고 그래. 왜 안 주려고 그래? 약관에 있는 내용이니까 당신이 이거대로 안 했다. 그러니까 보험금 못 주겠다. 이러고 안 주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왜 안 주느냐? 내가 보험회사 설계사한테 들은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라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판례가 딱 정형화되어 있고 그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보험 모집인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판례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왜 거래 약관을 가지고 다투느냐 이거죠. 즉 두 사람에 대해서 약관이 왜 다툼의 대상이 됐느냐, 그거는 약관이라는 게 왜 구속력을 갖느냐 이런 뜻이에요. 구속력을 갖는다. 당사자에 대해서 왜 구속력을 갖느냐?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으로서, 계약 내용으로서 의사를 합치시킨 거다. 결국 뭐예요? 자기들이 이것에 따라서 계약을 하겠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둘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법원성을 인정하지 않되 당사자가 그 내용에 합의했기 때문에 둘이 다툼이 생기면 이것을 뭐 하는 거다? 해결하는 근거로 삼는 것 뿐이지, 그것이 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내용이에요.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그 외의 것은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약관의 의의라든가 약관의 개정의 소구표라든가 약관의 해석이라든가 약관의 규제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 것은 법규 적용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적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어떤 순서대로 어떤 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그래서 법의 적용 순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상법 제1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1조는 확실하게 봐두셔야 돼요. 법 좀 보겠습니다. 상법 제1조 제1조를 보면 상사에 관하여 본법의 규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상관습법에 의하고 여기도 없으면 민법. 근데 민법 가면 민법 제1조가 나오죠. 민법 제1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그러니까 우리 상사에 관해서, 지금 상사가 뭔지는 얘기 안 했지만 상사에 관해서 상법이죠. 본법이니까 상법, 상관습법, 민법, 민관습법, 조리. 관습법은 재정법의 보충적 효력, 그죠? 없으면 적용한다죠. 물론 임의법규와 사실의 관습관계에서는 개폐적 효력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는 일단 보충적 효력이에요. 그런데 관습법은 재정법의 보충적 효력이라고 했는데 상법 제1조가 그걸 깨버렸어요. 이걸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습법이 어떻게 버렸어요? 재정법에 우선해버리죠. 네, 시험증에서는 상관습법보다 민법이 우선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상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형식절과 실질설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실질설의 입장입니다만은 형식설은 우리 상법에 정하고 있는 사항들, 장사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상법상 상행위로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 그 민법, 실질설은 모든 행위, 장사와 관련되는 모든 행위, 그래서 꼭 상법에 있는 내용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데 굳이 구별의 실익 없이 상사라면 장사에 관한 내용, 일, 영업활동과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해결을 위해서는 상법이 먼저, 물론 여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일반법보다는 뭐가 우선하죠? 특별법. 그럼 상사특별법, 예를 들면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선박법, 선원법, 이러한 것들 상사특별법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사조약은 이건 헌법에서 여러분들이 나오겠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맞나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조직을 갖추고 있다 그랬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경우는 특히 회사는 많은 구성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는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임의법에서 사단이라는 개념이죠. 사단이에요. 그 사단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그 사단에 관해서 규율하는 뭐가 있죠? 네. 자치법규로서 성질을 갖는 정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물론 자치법규 적용하는 것은 일정한 구성원들이 채는 조직체일 경우고 그게 없다면 여기서부터지만 이 순서 화살표 이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시에 보면 순서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민법이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민사특별법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상법 제1조의 내용으로서 이러한 것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1조의 특징은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하게 된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다음에 상행일 상법의 효력에 관한 문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민법에서도 이거는 열심히 봤을 거예요. 총론의 내용에 있어서 일단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 그러니까 전제 두 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시험범위 전체 나오는 내용을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들어가려다 보니까 쉴 시간이 좀 됐네요.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